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이 자료는 초보자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법들을 막 깊게 파고 들어가고 막 그러진 않습니다. 따라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제 이름은 권윤입니다. 학교는 인천 농곡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팀 H봇이 공식 그룹에서 시큐리티 해커의 약자를 따와서 닉네임을 지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순서는 첫 번째 폰오블이란 어떤 분야인지 간략하게 알아볼 것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에는 이제 스택과 힙에서 어떤 식으로 익스플로잇이 진행이 되는지 기초적인 내용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에 폰오블 공부 방법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야 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폰오블이란 어떤 분야인가? 폰오블은 시스템 해킹입니다. 소프트웨어나 브라우저, 운영체제 등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찾아서 공격을 해서 의도하지 않은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시스템 해킹입니다. 이 자료에서는 폰오블을 처음 배울 때 많이 접하는 리눅스의 ELF 파일을 익스플로이트하는 그런 방법들의 기초적인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폰오블을 공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다룹니다. 이제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격을 해서 취약점을 어떻게 익스플로이트해서 쉘을 타거나 권한 상승을 하거나 이런 공격들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는 스택에 선언된 배열, 이 배열에 입력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되어 있죠. 이 범위를 넘어서 입력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뒤에 있는 다른 중요한 값들을 덮어쓸 수 있게 되면서 발생하는 취약점입니다. 주로 지금 일반적으로는 버퍼 오버플로우를 통해서 공격을 할 때 EBP와 EIP를 많이 건드립니다. 함수 에필로그 부분에서 리브 인스트럭션과 웨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거든요. 여기서 스택에 저장된 스택 프레임 포인터와 리턴 어드레스를 EBP와 EIP로 가져오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들을 조작할 수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프로그램의 흐름을 건드려서 원하는 주소로 점프를 뛰거나 아니면 EBP를 조작을 해서 함수 에필로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페이크 스택을 만들고 그쪽으로 스택 흐름을 바꿔버리는 스택 피보팅이라는 기법이 있는데 그것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고전적이고 단순한 버퍼 오버플로우 기법은 그냥 스택에다 쉘코드를 삽입을 하고 리턴 어드레스를 스택 주소로 변조를 해서 쉘코드가 실행되게끔 하면은 원하는 프로그램이 의도하지 않은 동작을 공격자가 원하는 동작을 수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쉘코드만 바꾼다면 쉘코드의 내용대로 프로그램이 실행을 해버리니까 굉장히 위험하겠죠. 하지만 NX비트라는 보호 기법이 등장하게 되면서 코드 영역 외에 다른 메모리 공간에는 실행 권한이 사라집니다. 스택이나 힙 같은 공간은 메모리이긴 하지만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 생긴 공간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 쉘코드를 삽입을 해서 실행이 되게끔 실행 권한을 줄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행 권한을 빼버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NX비트라는 보호 기법으로 인해서 스택에 쉘코드를 넣고 실행하는 게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라이브러리 영역의 함수를 바로 리턴 어드레스로 덮어가지고 호출하게 되는 RTL이라는 기법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ASLR까지 추가가 되면서 스택과 힙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베이스 주소가 랜덤화 됩니다. 따라서 RTL마저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여기서 ROP라는 강력한 기법이 등장합니다. RO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PLT와 GOT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PLT는 함수가 호출될 때 호출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외부 프로시저를 연결해주는 테이블입니다. 이 PLT는 GOT를 참조를 합니다. 이 GOT는 뭐냐 하면 실제로 함수의 주소를 저장하고 있는 테이블입니다. for 렐로우 보호 기법이 걸려있지 않을 때는 레지 바인딩 과정을 거쳐가지고 첫 번째 호출이 일어났을 때 리솔브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실제 라이브러리에 매핑된 주소를
구해오는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함수 호출이 일어난 이후에는 함수의 GOT 테이블에는 실제 라이브러리에 매핑된 함수 주소가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PLT를 호출을 하게 되면은 RTL을 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ROP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바이너리 내에 존재하는 가젯들을 이용해서 체이닝을 하는 것인데요. 이게 주로 팝을 하고 렛을 하는 팝 인스트럭션과 렛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는 가젯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이유는 팝 인스트럭션으로 스택을 정리를 해주거나 64비트의 경우에는 인자가 레지스터로 전달이 되므로 이 레지스터에 값을 넣어주는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하고, 마지막에 렛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하면서 다음에 들어있는 주소로 리턴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코드를 호출을 하는 게 가능해지고, 이런 ROP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뭔가 해킹을 한다기보다는 프로그래밍하는 느낌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함수가 처음 호출되면 레지 바인딩 과정을 거치면서 GOT의 실제 주소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ASLR이 걸려 있더라도 라이브러리 출력 함수의 인자로 이 GOT 주소를 주게 된다면 라이브러리에 매핑된 실제 함수 주소가 화면에 출력이 되면서 이거를 적절하게 가공을 해준다면 라이브러리 주소를 획득할 수 있게 됩니다. ASLR을 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래 사진을 보시면 푸치 함수의 인자로 get의 GOT를 줌으로써 라이브러리 주소가 릭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라이브러리 주소를 릭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RTL을 수행을 해서 공격하는 게 ROP입니다. 다음은 최종 익스플로잇입니다. 먼저 코드를 보시면 라이브러리 릭을 뒤에서 보신 것과 같이 한 다음에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 가지고 한 번 더 버퍼 오버플로우를 트리거합니다. 그래서 팝 RDI를 해가지고 bin /bin/sh 이게 쉘을 실행하는 명령어거든요. 이거를 시스템 함수의 인자로 준 다음에 시스템 함수를 호출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중간에 렛 인스트럭션이 하나 껴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시스템 함수의 내부에서 move APS 인스트럭션을 사용을 하면서 이 move APS 인스트럭션은 스택 주소가 16바이트 단위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므로 렛 인스트럭션을 이용을 해서 RSP를 파일 증가시킴으로써 정상적으로 시스템 함수가 실행이 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이렇게 메인으로 돌아가 가지고 릭을 한 뒤에 한 번 더 버퍼 오버플로우를 트리거하는 방법이 있지만 실제 익스플로잇을 짜는 상황에서는 한 번의 체이닝으로 모든 걸 끝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GOT 오버라이트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요. for 렐러가 아닌 이상은 GOT 섹션에 쓰기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GOT를 덮어줌으로써 함수의 PLT를 호출했을 때 최종적으로는 GOT를 참조를 하니까 이 GOT 에 다른 주소가 들어가게 있으면 그 주소가 호출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따라서 이렇게 GOT를 오버라이트 해줘가지고 한 방에 익스플로잇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ROP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 굉장히 표준적인 ROP고 바이너리 상황이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에 따라서 페이로드가 굉장히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공격 기법입니다. 이제 스택에서 대충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지는지 알아보았으니 힙 영역에서는 어떻게 공격이 이루어지는지 힙 익스플로잇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눅스에서는 ptmalloc2라는 메모리 할당자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ptmalloc2 기준으로 힙을 다룰 건데요. 다른 메모리 할당자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과 많이 다를 수가 있으니 그 부분 참고하셔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힙을 할당하면 구조체가 반환이 되는데요. 이 구조체를 힙 청크라고 부릅니다. 힙 청크는 아래 사진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데요. 먼저 프리브 사이즈 그리고 청크 사이즈 이렇게 두 개의 멤버를 가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데이터 영역인데요. 이게 우리가 실제로 입력할 수 있는 힙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데이터 영역입니다. 그리고 사이즈의 하위 3비트는 3개의 비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플래그 값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왜 하위
3비트를 재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먼저 힙은 8바이트 단위로 정렬이 됩니다. 그러면 사이즈도 8바이트 단위로 정렬이 되고 8바이트나 16바이트 단위로 정렬이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위 3비트는 항상 0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플래그 값으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플래그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익스플로잇을 짤 때 가장 많이 신경이 쓰이는 프리브 인유스라는 플래그 값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인 아레나에서 관리가 되는지 아니면은 메인 아레나에서 관리가 안 되는지 이런 걸 나타내는 플래그 값도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엠맵 시스템 콜을 이용해서 할당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냥 정상적인 호출로 할당이 된 건지 이런 걸 나타내는 비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플래그 값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고, 힙 청크는 이렇게 아래와 같이 연결 리스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힙을 해제하면 빈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다시 할당 요청이 들어올 경우엔 빈에 있는 적당한 청크의 사이즈를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힙의 효율적인 그런 관리를 위해서 빈이라는 개념이 탄생을 한 건데요. 빈은 연결 리스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료 구조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연결 리스트는 단일 연결 리스트의 경우엔 FD가 존재하고요. 이중 연결 리스트의 경우에 FD와 PK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FD와 PK 값을 변조를 할 수가 있다면 넥스트 청크를 페이크로 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빈의 종류에는 패스트 빈, 스몰 빈, 언솔티드 빈, 라지 빈, 티켓시 빈 이렇게 있는데요. 이 패스트 빈은 이름에서도 보이다시피 사이즈가 작은 그런 청크가 해제되었을 때 들어가는 빈이고, 스몰 빈, 라지 빈은 각각 정해진 사이즈에 따라서 들어가는 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언솔티드 빈은 이게 약간 스몰 빈이나 라지 빈에 들어가기 전에 언솔티드 빈에 청크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약간 캐시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티켓시 빈은 이제 멀티스레딩 환경에서 효율적인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탄생한 빈인데요. GDP 2.26 이상부터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프리 청크는 아래와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이 구조에서 이제 데이터 영역이 FD와 BK로 바뀌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FD 넥스트 사이즈와 BK 넥스트 사이즈 멤버는 이제 라지 빈에서만 쓰이게 되므로 크게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빈은 연결 리스트 구조로 관리가 되니까 같은 청크를 두 번 해제할 수 있는 더블 프리 버그가 발생하게 된다면 똑같은 빈에 청크를 2개 이상, 똑같은 청크를 2개 이상 넣을 수 있게 되면서 FD를 최종적으로는 원하는 주소로 변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트 빈에선 조금 검증이 까다로운데요. 사이즈 값도 검증해주고 뭐 넥스트 청크 같은 것도 검증을 해주는데, 이런 검증 루틴들만 우회한다면 이미 주소 쓰기가 가능해집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제가 더블 프리 버그를 일으켜서 넥스트 청크의 주소를 코엑스 6161 6161 6161 61 뭐 이런 식으로 바꾼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솔티드 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몰 빈과 라지 빈에 해당하는 크기의 청크가 해제되었을 경우엔 바로 스몰 빈이나 라지 빈으로 가지 않고 언솔티드 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할당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언솔티드 빈보다 작거나 같은 크기의 할당 요청이 들어왔다면 바로 언솔티드 빈에 있는 청크를 분할을 해주거나 재활용을 해서 할당을 해주고, 아닐 경우에는 이제 뭐 탑 청크나 다른 빈에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떼어서 할당을 해주고, 언솔티드 빈에 있는 청크는 그대로 사이즈에 맞게 스몰 빈이나 라지 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언솔티드 빈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FD와 BK 영역에 메인 아레나 영역의 주소가 적히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메인 아레나의 주소는 라이브러리 영역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언솔티드 빈을 이용해서 이 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만 있다면 라이브러리 릭이 가능해집니다. 아래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FD와 BK의 메인 아레나 플러스 88의 주소가 쓰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DP 2.26 버전부터는 멀티스레딩 환경에서 메모리 할당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티켓이 빈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이 티켓이 빈은 총 7개 청크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고, 사이즈는 0에서 408의 청크까지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빈인 만큼 사이즈나 버블 프리 뭐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익스플로이트 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아래 사진 보시면 티켓이 빈에 우리가 해제한 청크가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DP 2.29 버전부터는 이제 사이즈에 대한 검증은 여전히 없지만 더블 프리에 대한 검증이 추가가 됩니다. PK에 티켓시 영역의 주소가 적히는데요. 이 티켓시 영역의 주소가 적히게 된다는 것은 이거를 키값으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청크를 해제하게 된다면 먼저 그 청크의 PK 쪽에 티켓시의 주소가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티켓시의 주소가 있다면 그거는 이제 더블 프리 버그로 간주가 돼서 할당이 실패하게 되고, 더블 프리 검증 루틴에 걸려가지고 최종적으로는 프로그램이 꺼지게 됩니다. 따라서 GDP 2.29 버전부터 티켓시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익스플로잇을 진행을 하려면 이 키값을 덮어버리거나 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프리 청크를 직접 수정할 수 있을 경우에는 굳이 더블 프리를 일으키지 않고도 FD나 BK를 직접적으로 변조를 해서 익스플로잇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힙 오버플로우가 일어나는 상황에서는 넥스트 청크에 메타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게 되면서 뭐 언시프 언링크 같은 공격 기법으로도 연계될 수 있게 되고, 굉장히 힙 명령에서 발생하는 취약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하고 창의적인 공격 방법들도 존재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스택과 힙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으니 폰업을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입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폰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저는 C 언어와 파이썬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언어들을 학습하지 못한다면은 폰업을 공부를 하는데 거의 맨땅에 헤딩을 하는 급이라서 저는 먼저 C와 파이썬을 배우고 폰업에 입문을 해야 그나마 좀 편하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어셈블리어를 간단하게라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거의 반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해킹을 하다 보면은 어셈블리어와 굉장히 친해져야 하거든요. 공부 방법은 크게 탑다운 방식과 버텀업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방식이 각각 어떤 거냐면, 먼저 탑다운 방식은 그냥 문제부터 풀어보는 겁니다. 배경 지식을 탄탄하게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먼저 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반대로 버텀업 방식은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겁니다. 해킹을 입문하기 위해서 뭐 컴퓨터의 기초적인 지식과 프로그래밍 지식들을 막 다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해킹 기법들을 학습하고 이것저것 다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그런 게 버텀업 방식입니다. 두 개의 공부 방법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탑다운 방식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만큼 굉장히 흥미가 붙기는 좋지만 기초가 탄탄해지지 못해가지고 계속 기초를 찾아보게 되는 그런 확률이 높고요. 또 탑다운 방식은 버텀업 방식에 비해서 공부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이것저것 계속 찾아보면서 삽질을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확실히 버텀업 방식에 비해서는 공부 습득하는, 지식에 습득하는 속도나 그런 게 느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버텀업 방식은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재미없고 따분하고 내가 알던 해킹이 아니고 그냥 컴퓨터 과학이나 프로그래밍 지식부터 탄탄하게 다지고 가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흥미가 굉장히 떨어져서 컴퓨터를 접게 될 수도 있는데, 이 방식의 분명한 장점은 기초가 탄탄하게 되니까 나중에 위에 올라와서 다시 기초를 찾아볼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초가 탄탄하니까 이제 다른 기법들이나 뭐 해킹을 학습하는 데에도 굉장히 효율성이 좋고, 또 탑다운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삽질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적어가지고
굉장히 올라가기 편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폰업을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양한 워게임 사이트들이 존재하는데요. 먼저 드림액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드림액은 제가 생각하기엔 굉장히 좋은 플랫폼 같습니다. 여기 강좌 커리큘럼 가시면 강좌도 여러 개 있고 뭐 CTF 같은 것도 개최를 하고 워게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입문자분들이 처음 해킹을 입문하기에 최적화된 사이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폰따완이라는 폰업을 워게임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난이도가 높고 좀 재미있는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 폰따완은 어느 정도 실력이 되시면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케알은 안 풀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워낙 유명한 워게임이고 또 주변에서도 평가도 굉장히 좋은 워게임이어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헥시테프라는 워게임 사이트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폰업을 워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폰업을 워게임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이제 처음 풀 때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이 있어요. 하지만 뒤로 갈수록 점점 문제들이 재밌어지고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이 헥시테프를 폰업을 문제를 정주행을 하다 보면은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HTF에는 폰업을 외에도 리버싱이나 웹해킹이나 포렌식이나 이런 많은 다양한 분야들이 있으니까 꼭 들어가셔서 한 번씩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CTF입니다. CTF는 캡처 더 플래그의 약자로 해킹 대회를 뜻하는 말로 요즘 많이 쓰입니다. ctftime.org 이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 CTF들의 일정을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팀들이 CTF를 열심히 했는지 순위 같은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CTF타임 이 사이트를 많이 애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열리는 CTF들을 하나씩 다 참가해보는 편입니다. 주말마다 이 ctftime.org 여기 사이트에 가셔서 CTF를 참여해 본다면 굉장히 빠르게 실력이 늘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제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택 피보팅이 뭔가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스택 피보팅은 이제 RSP나 32비트에서 ESP,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스택을 가리키는 레지스터들을 건드려서 우리가 페이크 스택을 구성을 하고 거기로 이제 프로그램의 스택 흐름을 돌려가지고 스택에 관련된 공격들을 진행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CTF는 어느 정도로 워게임을 풀고 나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CTF, 워게임 많이 안 풀어도 CTF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워게임이나 CTF나 어려운 문제들은 어렵고 쉬운 문제들은 쉽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문제들의 문제의 질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냥 저는 워게임 많이 안 풀어도 CTF 한번 해보라고 권장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시야가 트이는 수준, 이거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그냥 저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드림에게 가셔서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워게임도 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는 어떤 쪽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길이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부터 시스템 공부를 시작하셨나요?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폰업을 워게임을 풀었던 때가 10월쯤인가 11월쯤인가 그렇거든요.
유튜브 강좌, 유료 강의, 그거 유튜브 강좌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공부해 본 건 아니라서 공부를 뭐 유튜브가 맞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책이 맞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는 좀 정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필요한 책이 있으면 구매하시고 게임이 끌리시면은 게임 하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계기로 폰어블을 시작하게 됐냐면 처음에는 웹해킹을 했다가 이제 폰어블이 CTF에서도 많이 보이고 게임도 굉장히 많이 있길래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공부한 지 몇 개월 차부터 시야가 뜨이셨나요? 저는 그냥 드림에게 있는 강의를 정주행하다 보니까 게임도 풀고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뭘 공부해야 될지 좀 그런 게 잡힌 것 같습니다. 검색과 도서 중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이냐? 저는 그래도 검색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책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지만 검색은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빠르게 찾아서 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책은 좀 두껍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보를 찾는데 검색보다는 좀 속도가 느릴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떠한 방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탑다운 방식과 버텀업 방식을 섞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초가 필요하다 느끼면 기초부터 정독하고 오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끌리는 대로 하고 그랬습니다. 추천하고자 하는 도서는 뭔가요? ELF 익스플로잇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윈도우 익스플로잇을 공부하시려는 거라면 김현민 님이 쓰신 윈도우 시스템 해킹 가이드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거 한번 추천드립니다. 버건팅과 익스플로잇인가 하는 김현민 님이 쓰신 그 책이 있는데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취업도 폰업 관련해서 취업하실 생각인가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학원 안 다니고 드림앱 같은 무료 강좌로도? 네, 저는 굳이 해킹을 배우려고 돈을 쓰지 않아도 본인이 충분히 자료를 찾고 노력하는 의지가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부하시나요? 이게 하루에 굉장히 열심히 할 때도 있고 거의 하루에 한두 시간 할 때도 있고 그냥 좀 제가 흥미가 생기면 하고 이날은 좀 쉬고 싶다 하면 안 하고 저는 그런 편입니다. 굉장히 불규칙적이게 공부를 하는데 좀 공부량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게임이나 CTF 풀다가 막힐 때 막 다른 분들에게 질문도 해보고 도저히 내가 못 푸는 수준이다 싶으면 그냥 포기하고 다른 문제를 도전합니다. 저는. 인프론에 있는 시스템 해킹 인강 커널 익스플로잇 말씀하시는 거면 저도 굉장히 듣고 싶은 강의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커널 익스플로잇 강의는 굉장히 유익하고 좋은 강의라고 보고 있습니다. 윈도우 시스템 해킹 가이드 버건팅과 익스플로잇. 네, 책 제목이 이거였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김현민 님이 쓰셨다는 책이 이거였습니다. 윈도우 시스템 해킹 가이드 버건팅과 익스플로잇. 인프런에 있는 프로토타입 시스템 해킹 인강. 이거는 저도 자세히 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네요. 질문은 9시 40분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는 파워포인트로 공유하는 겁니다. 근데
자료 공유 같은 거는 하지 않을 생각이고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저는 포렌식 쪽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네요. 저는 웹패킹 조금 해봤고 폰업을 주 분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초를 쌓는 좋은 사이트?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드림액이라는 사이트를 저는 굉장히 추천을 드립니다. 기초를 쌓기에는 헥시체프 워게임도 좋고 드림액에서 강의를 보시면서 워게임을 풀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해커스쿨은 이름만 들어봤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쪽 해커스쿨 워게임에는 흥미가 안 생겨서 풀어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코딩을 시작한 거는 책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시어너부터 시어너 코딩 도장이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면서 컴퓨터 쪽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7월 달 폰업을 공부 계획, 저는 이제 윈도우 익스플로it에 흥미를 느껴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김현미 님이 쓰신 책을 사가지고 지금 공부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딱히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없고 그냥 이거를 해봐야겠다 이 정도가 있습니다. C 언어와 파이썬 떼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이거는 이제 개인차가 많이 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를 하느냐, 얼마나 열정이 있느냐, 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C 언어 이외에 C++, 자바 언어를 저는 C++은 C 언어 공부하고 좀 하긴 했는데 지금은 거의 다 까먹은 상태고 자바는 아예 공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본업을 하면서 앞으로 어느 곳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실제로 리얼월드를 가면은 윈도우 익스플로잇이 대부분인데 저는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찾고 뭐 브라우저의 취약점을 찾고 커널 취약점을 찾고 이런 게 폰업이니까 그냥 나름대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논문 읽을 정도의 실력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